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날려온 쓰레기 풍선이 4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또 대남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또 보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인근에서 찍힌 제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보도블럭 옆으로 접근이 통제돼 있고 그 안에 쓰레기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실려온 잔해물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4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20여 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이고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우리 군이 전했습니다. 합참은 또 오늘 새벽에 멈췄던 쓰레기 풍선 부양이 오전 9시쯤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부양한 풍선 도발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12번째인데요. 지난 5월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민간단체가 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저지할 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군이 어떻게 하겠다, 어떤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도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린 것으로 알려져 이번 풍선 살포도 맞대응하는 차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한미양국이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미양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시나리오별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기 상황 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 국방 당국이 구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양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대선 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7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등이 거론됩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의도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우리 측은 현재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가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th Presidents Biden and Yoon have committed to the sixth extended deterrence. Both are committed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와 별도로 열린 공개 강연에서 로버트 캡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문제와 함께 인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며 반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하면 미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야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정쟁과 대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연설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 등 원구성 협상부터 각종 탄핵 소추안과 특검 법안, 청문회까지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로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런 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궁극적인 배경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선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고 연금과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도 다졌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야 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죠? 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폭을 달리하고 소득 대체율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도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에 더해 이 같은 구조개혁 방향도 담겨 있고 연금 수급 불안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가업인 만큼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가적 과업으로 소관 상임위에 맡겨둘 일이 아닌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렸다며 지난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무시해놓고는 또 특위를 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이 정부 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후 개혁 방향과 특위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여당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윤용입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특위가 발표했던 것보다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것인데요. 핵심 내용을 김주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겁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사나 공론화위 수기단이 마련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이나 여야가 협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출산이나 군복무 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나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의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씩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만 인상한다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연동해 연금액이 증감하도록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월 30만 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린 뒤 2027년엔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27년 만에 보험료를 올려서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장년층은 돈을 많이 내고도 노후에 받을 연금 금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법의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로 5년 더 늘리고 내는 돈도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까지로 애초 예상에서 16년 더 늦춰지게 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받는 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출산율이 감소할 경우,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 등에는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국민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 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20년 이내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원래 벌던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황에 따라 지급액도 삭감된다면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4개 나라지만 유럽에선 노인 빈곤율이 10% 아래일 때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안이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옮겼다가 병원 측의 거부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가 올해에만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0건 중에 4건은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재이송해야 했는데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가 계속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반년 넘게 누적된 응급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위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와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부산 지역의 병원을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약 130km 떨어져 있는 대구, 약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대구 지역으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하소연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사례는 모두 3,597건. 한 번 재이송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차례나 병원을 옮긴 사례도 121건 있었고 무려 4차례 병원을 전전한 경우도 23건이나 됐습니다. 병원 재이송 사유 가운데선 환자를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었다는 전문의 부재가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이후 나머지 의사들이 공백을 메우다 생기는 과부하의 악순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급대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준 건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급증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고 응급실 의사도 부족해지면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대처에도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지자체별 상황반을 설치해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1:1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을 하고 전국 의료기관별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응급의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과 연관이 된 의과대 학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 모순적이라면서 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는 오늘 공동성명서를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에게 경찰 소환장이 왔다며 대화를 제안한다는 정부의 말과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연도에 입학 전형을 2해 전에 확정해야 한다면서도 올해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나와 있던 전형을 몇 개월 전에 바꾸지 않았느냐며 입맛에 맞는 원칙만을 선택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개혁으로 포장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대화하자고 기만하며 복귀를 종용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응급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편성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의료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가 제대로 돕지 못한 것 같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 의사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진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대통령실은 응급실 현장 방문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소형 SUV 한 대가 뒤로 물러섭니다. 이미 차량 앞부분은 충격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다시 앞으로 나가더니 계단을 타고 올라가 회전문을 들이받습니다. 보안 직원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이 차량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견인된 차만 찌그러졌긴 했는데 엄청 찌그러지진 않아. 살짝 찌그러져.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4시 40분쯤. 재개발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 조합원이 차를 몰고 사옥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많은 회사원이 근무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강도 행각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2년 만에 검거된 일당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경기 남양주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등 3명을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6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하고 협박해 1억 3천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시 공범 4명이 국내에서 붙잡히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지난 5월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던 이들을 검거해 4개월 만에 송환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우물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무너진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1시간여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농사에 쓸 물을 대려고 우물을 고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집 안쪽과 가재 도구 등이 불타서 소방서 추산 8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협박해서 죄질이 나쁘고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건넸는데 전 씨는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와 7명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때리고 같은 해 4월 용돈을 달라고 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며 3명에게 1억여 원을,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종범죄 누범 기간인데도 재력가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건네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 씨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청조 피고인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처럼 행세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은 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닻을 올린 홍명보호가 드디어 오늘 월드컵 3차 예선으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약체로 평가되는 팔레스타인을 상대하는데 홍명보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수 기자입니다. 운동장을 채우는 기합 소리와 함께 대표팀 선수들이 몸을 달굽니다. 귀국 이후 하룻밤을 보낸 유럽파까지 잔디를 밟고 볼을 돌리며 발을 맞춥니다. 홍명보호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피파 랭킹 한참 아래인 팔레스타인을 상대하는 홍명보 감독은 많이 득점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단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첫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잦아들지 않는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선 승점 3점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성장한 홍명보표 한국 축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도 숙제입니다. 클린스만 경질 이후 임시 감독 체제에서 버텨온 대표팀 선수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옆에서 자문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선수들은 항상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었고 또 그거를 또 해야 되는 게 또 선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팀 감독과 막내로 호흡을 맞췄던 홍명보, 손흥민 두 사람은 1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더 클 수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선장이시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선수를 또 카리스마로 또 휘어잡는 자세 또 이런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두 번째 데뷔전을 치르는 셈이 됐습니다. 기대가 많았던 10년 전과 달리 우려 속에 출항하는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밤사이 서울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 여름철 기후 분석에서 더위 신기록은 물론 장마철에 내린 비의 양도 전체 여름철 강수량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9월인데도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밤사이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다시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남부 등 내륙 곳곳에서는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며 서울은 29도에 머물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다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기온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세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아 다음 주 중반까지는 30도 이상의 늦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 태풍도 비상인데요. 필리핀과 타이완 등 남쪽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 태풍이 발달하기 더 좋은 조건인 가운데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의 고기압이 한반도 일부를 덮고 있지만 수치 예측 모델의 변동성이 무척 커 추석을 전후로 태풍이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폭우 등 기록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기상청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여름 평균 기온과 열대야 일수, 해수 온도, 장마철 강수 집중 비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한반도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자주 분대다 중후반에는 대기 상층에도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덮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이 중 78.8%가 장마철에 집중되며 관측사상 가장 높은 집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가 집중된 데는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상층의 찬 공기가 정체전선상에서 충돌해 좁은 지역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부모에게 문자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밖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구급차와 경찰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학생, 2명은 선생님으로 파악됐습니다. I want to give our sympathies to our community, our school system, our kids, our parents that had to witness this today. Obviously, what you see behind us is an evil thing today. 수업 중에 갑자기 총격범이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학생들은 축구 경기장으로 대피했고 다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He texted me. He said, "Mom," he was like, "they're shooting. They're shooting in the school, and the shooter is right across the hall from me." And I said, "Hakeem," I said, "Pray." And so immediately, I left out the door and was on my way down here.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남학생으로 성인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연방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 are still gathering information, but the FBI and ATF are on the scene, working with state, local, and federal partners. I'm devastated for the families who have been affected by this terrible tragedy. 백악관 대변인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담당 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조지아주 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미국 대선을 2달 앞두고 학교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총기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이런 비극을 끝내야 한다면서 총기 규제를 강조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범을 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세장 한가운데 대형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지아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It's senseless. It is. We've got to stop it.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Congress to do something. To do something. Enough is enough. And I cannot say this enough. 지난 7월 유세 현장에서 피격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2줄짜리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병들고 정신 나간 괴물이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총격범을 비난했지만 총기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을 2달 앞두고 벌어진 학교 총기 사건으로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주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대 47%로 박빙이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결국 두 경합주를 차지하는 후보가 11월 대선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호화별장이 아니다. 오래된 시골집이다. 문다혜 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치권, 진보 진영 정치권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다혜 씨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국 대표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송금을 한 사람의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송금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는 김정숙 여사가 돈 세탁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흘려버립니다. 아니 돈 세탁을 하려고 한 사람이 무슨 자기 실명을 적어서 송금을 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어디 호화 별장이 있는 산 것처럼 또 보도가 났습니다.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른바 공유 숙박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인가? 네. 이걸 하려고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30년 넘은 시골집을 샀는데 그걸 딱 흘려요. 그러니까 언론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별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는 윤석열 정권이 성과를 못 이루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아주 나쁜 낙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우리만 나쁜 게 아니야. 문재인도 나쁜 거야. 김건희만 비올백 받은 거 아니야. 저쪽은 더 나빠. 네, 문다혜 씨 관련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언론 플레이다. 무슨 별장이냐. 이거 아주 수십 년 된 시골집이다라고 지금 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별장은요. 취득할 때 평균 세율의 8%를 더해서 예.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샀을 때는 2022년 7월에 산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등록은 조국 대표나 등록은요. 아마 이제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예. 윤건영 의원도 그래 주장하고 예. 조국 대표도 주장하잖아요. 예. 공유 숙박업. 예. 근데 그런 업은 없고 우리 법에는요. 예.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민박업이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예. 농어촌 민박업이에요. 예. 근데 제가 여러 루트로 취재해보니 요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의심이 가요. 뭐냐면 이제 제주도의 실거주 계속거주 6개월. 예. 그다음에 총거주가 3년. 예. 거주해야만 이게 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근데 문다혜 씨가 과연 제주도에 계속 몇 년간 거주했을까요? 저는 청와대에 있었고 종로에 살았거든요. 예. 그것도 의심이 가고. 예. 그다음에 몇 명이지만 제가 들어본 인근 주민들 문다혜 씨가 지인하고 온 적은 있지만 일반 손님들이 와가지고 민박을 한 적은 본 적이 없다. 요건 들었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제주도의 다른 민박집은요. 민박이라고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없대. 별장 한번 YTN 촬영해 보세요. 민박이라고 이게 붙이는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세금을 좀 줄이려고 공유민박업 등록만 해놓고 그냥 이게 일반 문다혜 씨가 거주한 게 아닌가 별장으로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체크를 아마 언론들이 계속 할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민박 간판이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예. 이게 없고 거주 조건을 충족했는지
이거는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심 차원에서 그런 네. 의심이 든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윤건영 의원과 조국 대표의 얘기는 언론에서 마치 호화 별장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오래된 그냥 주택일 뿐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 주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고 이게 호화 별장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울에 집을 팔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차액을 가지고 이 주택을 샀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뭐 이런 말씀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집을 따님이 샀고 그래서 이걸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예. 숙박업을 실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려고 했다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될까요? 이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가 내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사심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굉장히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론 무마용으로 예. 이 문다혜 씨의 집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숙박업이 이 법에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데 지금 이 집이 111평이에요. 평수로 3.3을 곱하면 조건도 저는 의심이 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 주인이 거주 의무가 있어요.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나 손님들이 잘 수 없잖아요. 그것도 계속 거주인지 의문이 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예. 따라서 이제 그 실제 대통령이 퇴임 후에 한 3번 정도 갔고요. 퇴임 전에 2019년에도 갔어요. 그때는 뭐 그걸 구입하기 전이지만 그때는 송기인 신부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 후에 3번이나 온 몇 번 온 이런 별장을 일반인한테 하루에 돈 10만 원씩 받고 민박을 빌려준다? 이게 경우 문제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취재를 계속 해본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에어비앤비를 하냐 안 하냐는 논점의 중심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검찰에서는 돈의 흐름을 쫓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주 별장도 이제 같이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문다혜 씨가 본인의 돈으로 그것을 그냥 샀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인 거죠? 본인의 돈으로 이제 이거 3억 8천에 샀으니까 예. 이 돈이 이제 어디서 났는지 뭐 주택을 판 집이라 하지만 또 종로구에 또 집이 있잖아요. 그 아마 자금 흐름도 추적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요. 송기인 신부가 93년에 사가 지은 걸로 보는데 송기인 신부는 다른 데서 이제 그 김범우 거기 그 성인 있잖아요. 우리 순교자 예. 집에 거기서 계속 능참봉으로 본인이 있어요. 별장을 송기인 신부가 주인이 이용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은 3억 8천씩 받아가 어디 할까요? 그분이 월급까지 다 기부한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이런 호화 별장을 지어가서 했을까? 이 거주 의혹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거고 혹시 이게 그 실제 소유주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명의만 송기인 신부하고 그다음에 이걸 문다혜 씨한테 편법으로 정료를 판 게 아닌가? 검찰은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예. 너무 추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예. 송기인 신부가 30년 전에 산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년 전에 뭐 명의 신탁을 했겠습니까? 이거 문 전 대통령과는 좀 오랜 지인인 건 오랜 맞나요? 지인이고요. 예. 예, 서로 굉장히 애틋한 사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숙박업 등록해놓고 숙박업을 안 했다라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주장에 따르면 예. 증거가 없이 이 집을 샀네? 이 집의 출처가 뭐지 해서 수사 들어가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해서 증거를 찾아내서 범죄를 찾는다? 이건 불법적인 수사예요. 위법성이 있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법성을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게 불법적 수사고 이건 검찰이 나중에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예.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이 법을 안 봐서 그런데요. 예. 숙박업 등록을 해놨고 안 했던 게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숙박업 등록을 하면요. 안 했을 때하고 세금이 취득세가 8%를 더 내야 되고 매년 재산세를 4%를 더 내야 됩니다. 숙박업 등록은 그게 업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한 3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취득세가. 재산세 말할 것도 없고 4%. 이게 법인데 그게 아무 문제도 없다면 그 탈세 출판사가 그게 똑같잖아요.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마치 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도 지금 확실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숙박업으로 등록해놓고 숙박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럴 것이다는 거잖아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취득 과정이나 숙박업 등록 여부 조건 이런 건 이제 검찰이 좀 들여다볼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 얘기는 5천만 원 뭉칫돈 보낸 것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가 이것을 세탁할 목적이 있었다면 딸에게 본인 명으로 보냈겠느냐 이런 반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명의는 뭐 그분이 그 자기 이름 적고 옆에 김정수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출처가 어디냐. 왜 이걸 현금으로 5천 보낼까? 여기 우리 세 분이 있잖아요. 예. 5천으로 혹시 보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다 물어봐요. 방송 나갈 때마다. 예. 우리 국민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 특히 그때 유튜브가 뭐 집을 포위해가지고 은행을 못 가서 신분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네티즌 수사대들이 김정숙 여사가 외출한 거 있잖아요. 많은 사진을 확보해놨습니다. 방송을 보십시오. 정말 이게 집 밖에도 못 나가 은행도 못 갈 정도로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 교도소처럼 못 나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한 본인이 거니까요. 그렇게 설명해요. 예. 유튜버들이 포위를 해서 예. 은행을 못 가서 예. 지인한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근데 밖에 나간 거 사진이 많이 찍었더라.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5천 원 금이 어디서 났을까? 그렇잖아. 일반인이 그냥 심부름식이라도 그냥 계좌 송금하거나 아니면 수표로 보내야 되잖아요. 계좌 송금 카드 줘가지고 계좌 송금을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예금 있는데. 근데 왜 현금을 보자기에 싸서 현금 5천을 보내랬을까? 이거는 의심이 가죠. 예. 출처가 의심간다 이거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예. 이거 의심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나 조국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세탁할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투명하게 보냈다는 거는 맥락이 안 맞는다라는 주장인데 검찰 측에서는 이 돈의 송금 방식보다는 좀 출처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출처밖에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김정숙 여사가 양산에 내려간 이후에 건강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기가 불편하고 사람 만나기가 불편해서 지인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을 세탁한다거나 증여세를 탄료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현금으로 전달하면 되죠. 근데 문다혜 씨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예. 김정숙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미 퇴임 이후였고 검찰에다가 이미 관련자들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문다혜 씨 계좌도 이미 수사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 예. 수표로 주나 계좌이체를 하나 현금으로 줘서 김정숙이라고 찍어놓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뭐 검찰이 들여다볼 게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어디 났지? 어디서 난 거야? 이 정도 수준인 것이고 너무 막연한 정도 수준에서 의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다음 주 조사한다 그러던데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게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뭡니까? 주로 이제 그 중요한 참고인 증인이 예. 검찰로 오라면 안 오고 그다음에 거부권을 하잖아요. 예. 임종석, 조국실 두 분은 갈기는 갔죠. 예. 근데 거부권 행사했잖아. 예. 근데 진술 거부요? 예. 예. 이분도 진술을 안 하고 아니 소환해도 안 오는 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원에서 증인 나와라. 이러고 이제 판사 앞에서 증언한 걸 이게 조서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오라면요. 안 가면 처벌됩니다. 아, 이건 페널티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정언 의무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번에 한 번 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9일날 또 잡은 거예요. 예. 이번에 안 오면 강제로 구인합니다. 그다음에 안 오면 과태료를 몇백만씩 부과합니다. 정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하고 예. 거기에 자기 사건이나 자기 친족 사건이 아니면 정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묵비권해도 안 돼요. 예. 그때 우리 정청래 청문회 때 봤잖아요. 자기 사건일 때는 정언 안 할 수 있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정언 안 하면 그것도 처벌됩니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되면 100% 증거 능력이 있어요.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이잖아. 아, 판사 앞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를 한다 보는 거죠. 예. 기소하면 그 사람이 행정관이 제일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지금 이번에 증언해놓은 거 요걸 증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통보해 주셔서 당신도 물어볼 거 있으면 미리 반박신문 물어봐라.
기회는 주는 거예요. 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래서 기회를 통보한 거군요. 그렇죠. 반박의 기회를 주겠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렇군요. 포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군요. 안 올 걸로 봐요. 예. 어쨌든 뭐 검찰이 지금 이런 방식을 택하면서까지 증언을 확보하려는 건 좀 중요한 좀 증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전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중요한 증인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실은 망신 주기 위한 거예요. 아, 망신 주기 위한 거라고 문재인 보십니까?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 기회를 의도적으로 열은 거예요. 뭐냐면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으면 법원으로 보냈다고 치죠. 예. 법원에서도 판사가 물어보는데 검사가 물어보는데 증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진술 거부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재판을 가도 진술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일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물타기용이다. 그거 외에는 볼 게 없어요. 맞불 작전 같은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검찰에서 예. 진술 거부했는데 법원 간다고 해서 진술 거부 안 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도 안 됐고 기록도 보지 못했는데 증인신문 기일에 가서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안 갈 걸 예상하고 검찰이 한 거다. 그리고 저도 변호사 생활 20년이지만 한 번도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 했냐면요. 예. 민정실의 그 친인척 관리팀장이에요. 친인척 관리팀장. 예. 예. 행정관인데 신모 씨가 제가 이제 그 김태우 씨나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을 쭉 취재해 보니까 이분이 그 핵심 키맨인데 검찰에서는 이제 그 진술 거부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법원에 안 나갔지만 중요한 게 지금 법원에 안 나가서 법원에 나가서도 정은 안 하잖아요. 그거 처벌된다니까요. 이번에 조국 대표가 정경심 재판에 가서 선서하고 뭘 했습니까? 형소법 93조에서 친인척 부인이기 때문에 정은 거부합니다.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모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척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정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말을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럼 예. 처벌되는 거죠. 그게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뭐 전에 소환조사에서 불러도 얘기 안 하고 하면 어차피 가서도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이거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말 안 해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종수 씨는 처벌 못 하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면 처벌된다니까 자기가 처벌될 위협을 감수하고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압박 강도가 좀 다를 거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데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금 마치 이제 증언을 아예 안 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증언 거부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추석 전에 문다혜 씨를 그럼 지금 타임 스케줄상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추석 후예요. 제가 보기에 추석 후에 아마 문다혜부터 소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숙 여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잖아요. 예. 근데 김정숙 여사 사건은 3개가 있어요. 전주지검에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타지마할, 그다음에 그 샤넬 의상, 그다음에 경호원을 수영 강습 직권 남용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부에 옷값 있잖아요. 강남의 의상 디자인이 수천만 원짜리 3건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잘하면 서울로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아마 이제 김정숙 여사는 2개를 합쳐서 전에 김건희 여사 2개 합친 것처럼 이렇게 물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 순서는 문다혜 씨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2건을 합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제 이제 문다혜 씨도 직접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참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문다혜 씨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뭐 어떤 홍콩 느와르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뭐 조직폭력배들 영화에 주로 나오는 대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뭐 대통령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지금까지 줄줄이 있었거든요. 예. 제발 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아무 그 자기들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거를 막으려고 할 때 끄집어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좀 그거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제 문다혜씨 글에 이쯤 하면 막 하자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꺼내드는 것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여론을 더 확산시킬 것이다. 이거는 좀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을 더 가미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있어서는 저런 얘기를 하면 검찰이 더 수사가 더 강력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굉장히 화가 나거나 또 굉장히 마음이 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수사가 이미 3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아들의 학습용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자신의 친구, 자기의 뭐 고등학교 친구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뭐 수사를 할 거니까 문다혜 씨가 이건 피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를 넘어 운명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가족이고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뭐 수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의 가족에 대한 수사도 정말 조국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듯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수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맞불 작전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께 이거 여쭤볼게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들어왔던 건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오늘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시점이 공교롭다. 이거 추석 연휴 앞두고 추석 밥상 제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그 논평이 대변인이면 좀 확인하고 팩트나 말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7월 4일 날 날짜를 5개를 줘가지고 소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들어갔으면 추석입니까? 그날 추석이 7월 4일입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미뤘어요. 이재명 대표는 8월 18일 전당대회 후에 들어가겠다고 미뤘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김혜경 여사가 이제까지 2달 가까이를 미뤘다가 이제 본인이 들어오는데 이게 검찰이 추석에 소환한 겁니까? 7월 4일에 소환했는데 본인이 2달간 미루다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 따라서 추석 망신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말씀드리고 김혜경 여사는 이제 그 공공수사부 허운 여기서 이제 그 3억 9천 배소연 월급 3억 그다음에 차량 5천 그다음에 버카 2천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2천 요래가 조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같이 소환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2개 부에서 한대요. 공공수사부에서 버카하고 그다음에 그 형사 6부와 특수부인데 거기서는 쪼개기 헌금 있잖아요. 쌍방울 이렇게 2개를 아마 조사할 겁니다. 네, 어쨌든 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심야에 응급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의료진을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의 그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응원과 지지를 표명함과 아울러서 이런 그 응급의료 좀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 나가는데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응급실 방문이 어제가 9번째라고 하는데
뉘앙스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9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대통령이 국민들의 걱정들, 한동훈 대표나 야당 대표의 걱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2세 여아가 119를 탔습니다만 결국엔 응급실에서 처치를 못 받아서 의식불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119도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추석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저렇게 가고 있어서 예.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의가 하면 된다. 전공의보다는. 근데 예. 전공의가 전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또 특히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탈진해서 이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가면 의사들이야 내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 특히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 상황을 정책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야 대표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번 또 응급실 찾아서 현장을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일단 이렇게 너무 답보 상태가 계속되니까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담당자를 좀 얼굴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저는 그것까지는 이제 좀 부적절하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박민수 차관이나 또 조경 장관 예.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이제 개혁의 추진 와중에 그 주체를 바꿔버리면 새로 오신 분이 업무 파악이나 예. 또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예. 뭐 저는 물론 이제 응급실 상황이 긴급한 거는 또 긴급한 대로 대응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후퇴 없이 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아픔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내야 완전히 의료 개혁이 달성되는 거지. 여기서 이게 백지화하거나 대폭 개혁력이 후퇴해버리면 예.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도 계속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번에 그 개혁은 완수해야 된다 봅니다.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료계 측과 이렇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뭐 질책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한 2,000명이 필요하다고 하죠. 대통령이 국정 방향은 잘 잡았다고 치죠. 근데 의사들이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 가까이 이 2,000명 증원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전공의들이 응급실을 떠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환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위험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무능한 정부잖아요. 누구나 다 개혁을 하고 싶지만 그 개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타협안들을 좀 제시해서 여당에서는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고 야당에서는 어떤 타협을 제시하고 예. 그러면 대통령이 거국적으로 좀 수용해서 어떤 타협안이 좋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맞고 대통령의 생각은 옳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못하니까 끝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정 방향이 옳은 건 또 중요할 수 있지만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당의 힘과 야당의 힘을 좀 빌려서 함께 예. 가시라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추석 전에 뭔가 새로운 카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찾은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거 보니까 이제는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26년에는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유예하자라고 예.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5년간 2,000명씩 10,000명을 늘리자는 대통령 생각과 달리 예. 10년에 1,000명씩 늘리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이 높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또 윤석열 대통령 이거 정부 소관이다라고 해서 정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뭐 너희들 관심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 너도 관심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소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와 함께 간다. 그래야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고 유능한 정부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근데 우리 이 변호사님이나 그 이재명 대표가 5년에 10,000명보다 10년에 10,000명 하자 이런 이야기 지금 하셨잖아요. 의사단체가 원숭입니까?
조산모사라는 고사가 있죠. 의사단체가 5년에 10,000명 늘리면 NO, 10년에 10,000명 늘리면 YES 이렇게 받을까요? 어차피 10,000명인데 5년에 늘리면 반대하고 10년에 되면 찬성할까요? 안 한다 봅니다. 저는 말이 되는 게 대안을 제시해야지. 근데 그런 대안으로 진지한 논의를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해보나만 하잖아요. 한 명도 내년부터 못 늘린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점진적으로 200명씩 뭐 100명씩 늘리는 것도 반대가 결국 코로나 핑계로 무산됐잖아요. 계획이. 지금 20몇 년 동안 어느 정권도 못 늘린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오히려 의사단체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 좀 달라. 뭐 방송 부족한 용어는 안 쓰겠지만 저는 정상 모르게 대화가 안 돼 트럼프처럼 우리 좀 독특한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버텨가기가 윤석열은 안 돼.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인식 가져야 복귀합니다. 저분한테는 이게 못 이겨. 우리가 이때까지 다른 대통령들 우리가 요리하고 버티면 다 물러서고 묵을러서 합리적인 대통령은 그런데 윤석열은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인식 가지면 베껴들고 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뭐 10년에 뭐 1,000명 이래가 되겠습니까? 의사단체? 그 기간이 워낙 길어지고 지금 응급실 상황이 굉장히 절박해지다 보니까 또 그런 태세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들이 예를 들어서 의식을 잃었어야지 중증이다. 그래서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고 의식을 잃지 않고 자기가 전화할 수 있으면 이건 중증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전화하고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119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중증과 경증을 본인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갈 때는 응급실밖에 없는데 주말에 야간에 갈 때가 응급실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라? 라고 하는 것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좋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해야지 의사들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죠. 뭐 의사 병원 가봐라 문제 없다 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당 중진들조차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뭔가의 새로운 카드가 나올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년 전에 경기 남양주 아파트에 침입해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7인조 가운데 해외로 도피했던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공범들이 국내에서 잡히자 도망친 3명은 필리핀 세부에 숨어 있었는데요. 경찰이 현지 당국과 공동작전을 펼쳐서 모두 찾아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비행기에서 내린 남성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에 이끌려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2년 전 특수 강도 행각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망쳤던 주범 3명이 현지에서 붙잡힌 지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세부 남쪽의 고급 리조트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현지 당국과 함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차를 버리며 경찰의 미행을 따돌렸지만 결국 은신처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하고 협박해 1억 3천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7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범 4명이 국내에서 잡히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핵심 도피 사범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도주 피의자에 대한 검거 송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소위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를 불러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박 대표는 정부가 의료 왜곡의 본질은 보지 않은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이면택 의협 회장을 포함한 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옥새 가짜뉴스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출석에 앞서서 김 사무총장은 최 목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한 인터넷 매체는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이 지연되며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논현동 해피머니 INC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며 환불과 사용이 모두 불가해졌다며 업체 대표 류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여러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지인이나 연예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연희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는 불안정한 지형과 폭우, 지하 매설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연희동 일대를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땅에 묻힌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 아래로 도로가 무너지면서 2명이 다친 연희동 땅꺼짐 사고. 다음 날에는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 균열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고에 대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희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데다 잦은 집중호우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 및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지하 수위의 변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지하 수위가 다시 내려오고 이러한 변동들로 인해서 토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레이더 탐사 당시에는 관련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시는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 통신관 등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222건.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사고가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매립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사고 지역 인근의 빗물 펌프장 공사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사장 기록관리 CCTV를 확보하고 레이더 탐사도 매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영상 자체로는 이제 뭐 토사량이 반출된 트럭, 덤프 트럭과 그 지하부의 그 변동 사항들이나 그 뭐 이런 이상 사항들도 관찰할 수 있고요. 서울시는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선두 경쟁 중인 울산 HD를 급하게 떠나며 논란이 불거졌던 홍명보 감독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손흥민과 이강인을 활용한 최적의 공격 조합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득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승리라며
월드컵 순항을 위한 필승 각오를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닻을 다시 올린 홍명보호. 오늘 팔레스타인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앞선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대폭 올랐고요. 그리고 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신구 세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도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 화끈한 승리로 이 선임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월드컵 3차전의 첫 번째 단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경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본선 진출 티켓 수 관련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다 본선 진출이 좀 수월해졌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그럼에도 이 홍 감독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게 평가되는 팔레스타인이지만 다득점보다는 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본선 티켓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2026년 이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이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중미 월드컵은 기존의 16강 토너먼트가 아니라 이제 32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도 이제 기존의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거든요. 3차 예선에 18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각 조의 1, 2위 팀 6개 팀이 본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각 조 3, 4위 6개 팀은 다시 이 3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가지고 또 다른 조별리그를 해서 조 1위 2개 팀에게 추가로 2장의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본선 진출을 염려할 형편은 아닌 거죠.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 다득점보다는 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팀이 지난 3일 소집됐습니다. 이틀 손발 맞춰보고 이제 오늘 경기에 나서게 되는 건데 이 홍명보 감독이 처음 대표팀 선수들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구상한 전술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 포지션별로 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선수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이 조금은 좀 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속마음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런 속마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예상되는 경기 전략을 좀 보면요. 먼저 프리미어리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적극 활용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양발이 익숙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를 좀 복기를 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레프트 윙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좀 라이트 윙에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각자 어떤 포지션에서 무슨 역할을 맡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 섰을 때 지금까지 보면 가장 빛이 났습니다.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 둘 수도 있고 또 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뛸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이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 표현대로라면 왼쪽은 손흥민이고 오른쪽은 이강인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좌우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수비를 공략하는 게 기본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 반대편 측면에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 기습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전술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 공격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2선 공격형 미드필드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측면은 황희찬 선수를 교체 투입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 국가대표이자 내년에 토트넘 이적이 확정된 강원FC 양민혁 선수, 이 손흥민 선수와 동시 선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양민혁 선수의 국가대표 이 데뷔전은 이 많은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고 또 이 기대하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양민혁 선수이 물론 선발 출전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양민혁 선수가 아직은 18살 어린 나이고요. 또 이 국가대표 데뷔전의 무게감을 고려하면은 이 선발보다는 교체 투입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북중미 월드컵이 2026년이니까 2년 뒤입니다. 이 때문에 이 양민혁 선수처럼 이 젊고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만 이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공격수로서 왼쪽이나 오른쪽 모두 다 가능한데 대표팀에 와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앙 2선 공격수들과의 호흡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민혁 선수가 어느 자리에 서는 게 가장 맞을지를 검증해 나가면서 키워 나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누가 과연 뮌헨의 김민재와 이 센터백 호흡을 맞출 거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은 유럽파 센터백인 이한범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풀백으로 보자면 이 양민혁과 같은 팀, 그러니까 강원FC의 황문기도 이 아무래도 양민혁과 많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잘 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센터백과 풀백의 자리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오늘 경기의 관심은 이 공격수들의 조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이 현 대표팀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포지션은 수비입니다. 더군다나 이 측면 수비는 그동안 대표팀의 약점으로 계속해서 지적받았던 자리고요. 그래서 이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이 수비수로 이 이한범, 황문기, 최우진 선수를 새롭게 발탁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비 변화는 공격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수비는 이 선수 간의 호흡 맞추기 또 이 조직력 이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포백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센터백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이 파트너 찾기 또 이 측면 풀백 조합을 찾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센터백에서는 이 조유민 또 이 이한범 선수에게 이제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측면 풀백은 기존 멤버인 김진수, 이용 또 이 김태환, 홍철 선수가 제외되면서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멤버 중에서는 설영우 선수가 이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측면 수비는 설영우 선수 외에는 주전이라는 개념 없이 이명재, 황문기, 최우진 선수 등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용하면서 주전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선발 엔트리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 시원한 승리를 안겨줄지 오늘 저녁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서부와 제주도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나와보니 1시간 안에도 시민들이 우산을 폈다 접길 반복하는 등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는 이렇게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습도만 높일 뿐 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비구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 제주도는 최고 20mm가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는 호남 서부에도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경기도와 전북, 경남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지만 체감온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남부지방은 광주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울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등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제주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 높은 너울도 더해지겠습니다. 해안가로 높은 파도가 밀려들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전통시장 자주 찾는 분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추석을 맞아 특별 할인 판매 분량이 삽시간에 소진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추석 환급 행사가 시작이 되고 사용처도 늘어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 도심의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보탬이 되잖아요. 싸잖아요. 이게 5% 되고 그렇잖아요. 5% 되고 10% 할 때는 못 샀어요.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 시장 근처 금융기관에는 추석 할인 판매 분량이 동났고 평소처럼 5% 할인분만 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종이형은 10%, 모바일형과 카드형 등 디지털형은 15% 할인 판매했는데 4천억 원어치가 삽시간에 동났습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구매액이 3만 4천 원을 넘으면 만원, 6만 7천 원을 넘으면 2만 원을 되돌려줍니다. 오는 10일쯤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용처도 크게 늡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한의원이나 방앗간 등 소규모 제조업,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노래 연습장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이들 업종 운영주들은 소비자들이 건넨 온누리 상품권을 거절하지 못해 일단 받아는 왔지만 융통의 일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못 쓰게 되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불편했었죠. 추석 무렵부터는 100년 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곳에서도 순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 상인과 고령 소비자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형 사용 확대가 숙제입니다. 일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인 카드형 상품권을 건넸는데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안 된 노점 상인이 일반 카드로 결제해버린 데 따른 실랑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할인돼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표시를 해줬으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그거 된다고 표시를 해줬으면은 소비자가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 계속 물어봐야 하고.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5천억 원 많은 5조 5천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 받을 때는 좋지만 포장 쓰레기도 만만치 않죠. 부직포 대신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100% 사탕수수 포장재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나선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인 참치와 햄 통조림 세트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재활용한 플라스틱 고정제가 들어갔습니다. 선물 포장에 사용하는 부직포 가방입니다. 일부 품목은 종이 가방으로 대체했는데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 재질입니다. 고정제까지 종이로 된 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멸균 우유팩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선물 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 특수를 맞은 백화점도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에는 코팅이 안 된 재생용지가, 와인 등 식료품에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사탕수수 상자가 쓰였습니다. 다 쓴 페트병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보냉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페트병을 갈아서 만든 원단으로 만든 보냉 가방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캔 뚜껑과 같이 불필요한 포장을 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90톤 넘게 줄인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점에서 소비자도 만족입니다. 가능하면은 재활용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뒤처리할 때도 너무 용이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유통기업들의 친환경 행보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 카페나 그런 곳에서 친환경
적으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더 미래를 사용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돼서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과대 포장은 줄이고 가치는 살린 친환경 선물들이 한가위의 설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풍선 살포에 이어서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5일 만에 또 살포했는데 이번엔 어떤 배경일까요? 지금 풍선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풍은 1년 내내 붑니다. 거의. 예. 근데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가을과 겨울에는 안 불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한 3월까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부는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풍선은 북한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5월 28일 날 처음으로 오물 풍선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4월부터 대북 단체들이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금 보내왔는데 지금 어젯밤 새벽이 12차, 그다음에 오늘 오전이 13차거든요. 근데 8월 11일 날 이후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북한이. 예. 그럼 요 사이에는 완전히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풍이 안 불었어요. 북쪽으로 바람이 거의 안 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북 단체들이 거의 풍선을 보낼 수가 없었고 예. 보냈다 하더라도 북한이 반발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보낸 이유는 크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시민전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북 방송이요? 그렇죠. 예. 대북 시민전 확성기 방송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 언론에 지금 계속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이제 리일교 참사, 쿠바 주재 참사가 여기 와서 북한이 아파하는 내용들을 그런 폭로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눈에 띄는 대북 단체들의 그런 대규모의 비공개든 공개든 전단 살포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예. 뭐 이유야 들려면 여러 가지 뭐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쓰레기 풍선 보내는 방식을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량으로 지금 열 몇 번째 보내고 있잖아요. 이 방식이 좀 뭔가 먹혀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 단체들의 예. 풍선을 오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인도적 지원 물품이나 아니면 실상을 알리는 것들인데 본인들은 그걸 오물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예. 심지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도까지 들어있는데 뭐 그것까지도 김여정이 나와서 오물이라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오물이 오니 우리도 오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오물을 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실수였던 게 우리가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에요. 민간이 보내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북한 당국이 김여정 국방성이 직접 나와서 예.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고 그다음에 인민군이 직접 보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1차, 2차는 거의 분뇨 같은 걸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에서 군사정전위에서 즉각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오물이 오니 자기들도 오물을 보낸다고 오물을 보냈는데 받는 대로 갚겠다. 그렇죠. 이런 근데 이제 그 거군요. 문제가 되니까 예. 그들이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물이 아니고 쓰레기. 그러니까 종이나 아니면 뭐 옷가지나 예. 페트병이나 이제 이런 걸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바람에 따른 횟수도 쌓이고 그리고 이제 보낸 풍선 수도 쌓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어느 지점까지 정확히 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데이터 축적해서 나중에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그런 데이터라면은 남쪽의 전문적인 대북 단체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GPS를 장착해서 예. 위치 이동하는 것, 고도 조절하는 것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활용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소위 그걸 이제 스마트 풍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고도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터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씩 뿌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 쪽 민간 단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쌓이는 데이터보다는 이쪽 보복 심리,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우리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저쪽의 대응 논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13번째 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습관적으로 뭐 또 보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나중에 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고 이제 13번째까지 됐는데 우리도 뭔가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위험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국 대 당국이거든요. 이게 민간 단체가 보내면 북한이 반응을 하고 우리 당국이 대응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우리 민간 단체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고 그럼 우리도 여기도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냉전기에 이 심리전 양측의 어떤 회색지대 도발 내지는 이 심리전 방송 이게 이제 방송 내지는 오물풍선으로 이게 이제 팁포테 주고받기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력 충돌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되 긴장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사실 뭐 그 풍선 안에 뭘 실어보낼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쓰레기 풍선 계속 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수해 피해 보도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수해 피해 관련해서 간부들 수십 명이 처형됐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보면 김정일 시기에는 이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사용했어요. 소위 이제 선물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이걸 번갈아 사용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기에는 오직 채찍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장성들 중에 계급이 강등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갔던 리병철, 지금 현직 박정천도 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성과가 나는 국방력 부분은 자기가 했다라고 모든 데 현재에 나가고 경제는 힘도 없는 내각, 김덕헌 총리에게 내각의 사령탑을 힘을 실어준 다음에 사고가 터지면 모두 거기 뒤집어 쓰이거든요. 지난해는 안석관석지 침수 사건 때는 김덕헌 총리도 거의 유혈 숙청에 가까운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번에도 신의주 우주 가서 바로 직접 처벌 대상까지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자강도 지역은 지금 신의주 우주에 비해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자강도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그쪽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메모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쪽에 자강도가 북한의 군수공장 기지거든요. 거의 군수공장에 한 30-40%가 몰려있거든요. 그것도 핵심만이요. 핵심 지역. 근데 그게 지하 갱도화되어 있거나 지하화되어 있거나 갱도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몰이 된 상태가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강도 양도는 안 가잖아요. 그리고 자강도 양도의 피해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어떤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 비서였던 강봉훈이요. 이 강봉훈이란 인물도 지금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지사급이라고 그러던데요. 도지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높은 도지사. 주요 지역의 도지사라고. 도지사. 왜냐하면 자강도는 변방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공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방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정치국 후보위원이거나 아니면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임명된 리희용이 정치국 후보위원 출신이거든요. 그럼 30위예요. 3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강봉훈도 그 정도 급의 주요 인사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를 책임을 지고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실무자들은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강봉훈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해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상당하고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그래서 대대적인 처형이 이루어졌다. 20-30명 정도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끝으로 만약에 이 처형이 이루어졌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노리고 있는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런 처형을 감행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역대급 수해이기 때문에 모든 비난이 지금 당 중앙과 김정은으로 가요. 그리고 수해가 발생한 27일 날 김정은은 평양에서 전술적 행사를 했거든요. 웃고 떠들면서. 근데 민심이 아주 이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 뭐 공포 정치로 민심을 좀 다잡아 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분석이 되는데 어쨌든 뭐 처형 여부를 추후에 좀 사실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에게 350억대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비판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우리금융이사회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은행 부정대출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를 벌여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의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개혁 의지가 혹시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꼭 그게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가 됐건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가 아니게 됐건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근의 매니지먼트가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자체 감사 종료 후 금감원 보고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외에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특혜성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러자 임종영 우리금융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지만 책임을 묻는 주체는 금감원이 아닌 이사회나 주주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라든가 주주들이 묻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가 주주가 할 몫이지 저희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은행에 대한 2차례 수시 검사 외에 그룹 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금융이 그간 공들여 준비해온 동양과 ABL 생명 인수 작업도 결국 금감원의 대규모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가 2026년 봄 운행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예장공원에서 곤돌라 착공식을 열고 생태와 경관 영향을 최소화한 기본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곤돌라 운행에 필요한 기둥은 기존 설계안보다 높이를 15m 낮추도록 변경했다며 설치 과정에서 수목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공중 루프로 자재를 운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건물 지하실에서 발견된 커다란 구멍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느닷없게도 땅굴이 이어집니다. 황당한데요.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 벌인 일입니다. 6명이 범행을 모의해서 창고를 빌렸고 삽과 곡괭이만으로 무려 16m에 달하는 지하기를 뚫었습니다. 이들의 삽질은 넉 달 동안 이어졌는데 송유관까지 9m를 남기고 덜미를 잡혔습니다.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땅굴을 파놔서 자칫 땅꺼짐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반찬 바로 김치죠. 우리 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가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치의 주된 원재료인 배추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의 경우 한국의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김치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배추 작황이 나빠질수록 중국산 저가 김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김치 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얗고 귀여운 돌고래입니다. 하지만 생긴 것과 달리 이 러시아의 군사훈련을 받은 스파이란 의심을 받았죠. 지난달 노르웨이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 여러 발의 총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물 권리단체 노아 앤드 원 웨일은 이 사체를 확인한 결과 여러 곳에서 총상이 발견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돌고래는 발견 당시 러시아 지역명이 표시된 장비 등을 부착하고 있어 이 러시아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걸로 의심받았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제주도에 적지만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20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다소 강하게 내리면서 옷이 젖을 정도였는데요. 금세 비가 그치더니 지금은 오히려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보니 시민들은 1시간 안에도 우산을 폈다 접길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내리는 비가 더위를 식혀주진 못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는 이렇게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비가 그쳐도 오히려 습도만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까지 오를 텐데요. 체감온도는 31도에 달하면서 여전히 늦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그리고 충남 서해안에 비구름이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 제주도는 최고 20mm가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는 호남 서부에도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전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경기도와 전북, 경남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지만 체감온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울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등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모레까지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오늘 밤부터 제주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으로는 높은 물결도 더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